속보입니다. 외국 기업 200여 곳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거나 투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수출은 23% 감소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구조전환의 비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그대로고 임금은 여전히 낮고 공장도, 항만도, 전력망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베트남 산업을 붕괴시킨 그 충격의 사건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응유엔 반기엠이고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저는 기업 직접 투자 유치와 제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어요. 25년 동안 재직하면서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베트남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글로벌 제조 기반이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재편. 모든 흐름이 베트남에 유리하게 작용했죠. 그리고 그 중심엔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우리 최대 투자자였어요. 북부 공단 3곳, 남부 연구소 2곳,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30만 명 이상이 삼성 생태계에서 일했죠. 베트남 전체 수출의 24%가 삼성 관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죠. 24%. 단일 기업이 한 국가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건 경제학에선 위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정부 내부 회의에서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질문했어요. 삼성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까? 저는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프를 상해 삼성의 베트남 투자 증가율, 고용 창출 규모, 기술 이전 효과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여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집중도가 문제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다변화입니다. 애플, 인텔, 폭스콘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정부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에서 중장기 전략 문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제조업 고도화 및 투자 다변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였죠.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하다. 이게 신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문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공식 정책이 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방향이 정해졌다고 생각했죠. 삼성은 중요하지만 더 이상 베트남 경제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요. 그러던 중 저는 하노이 북부 공단을 시찰했습니다. 삼성 협력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어요. 공장마다 삼성 로고가 보였죠. 한 협력 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15년 전 작은 부품 공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800명 규모로 키웠죠. 모든 게 삼성 덕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다른 클라이언트도 확보하셨습니까? 아니요, 삼성 물량만 95, 삼성 주문만으로도 공장이 풀가동이거든요. 95%라니 상상도 못했던 수치였습니다. 만약 삼성이 주문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업은 삼성만큼 물량이 안 나오지만 괜찮습니다. 삼성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이 위험한 경고등처럼 들렸습니다. 얼마 후 정부 경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뉴베트남 경제 전략 시행이었죠. 저는 발표자로 나섰어요. 베트남은 지금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조 기지가 아니라 제조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업의 하청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해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삼성 얘기입니까? 삼성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독점 파트너의 존재는 결국 베트남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세미나 후 몇몇 동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삼성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자극이 아닙니다. 정책 방향일 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떠날까 봐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베트남 GDP 성장률은 2.58%였어요. 동남아 최고였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 결과 삼성 투자 비중은 전체의 18%였습니다. 여전히 컸지만 예전보다는 낮아졌어요. 다른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애플 협력업체, 인텔 공장,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 잇따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투자 다변화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전략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속 추진 필요.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삼성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 용감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베트남 최대 고용주인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한 기업이 너무 크면 그 기업이 국가를 좌우하게 돼요.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대체하고 있어요. 애플, LG, 인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다르지 않나요? 시간 문제입니다. 베트남엔 인구 1억, 평균 연령 30세, 전략적 위치가 좋아요. 기업들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은 착수 상태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삼성 베트남 법인장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비공식 면담이었어요. 차관님, 최근 정부 정책이 궁금합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어떤 부분이요? 투자 다변화 전략입니다. 삼성을 겨냥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국가 경제 건강성을 위한 거예요. 삼성 투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균형이 필요하죠. 혹시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한 기업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면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진실을 말한 것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후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운영 중이고 신규 투자 발표도 없었죠.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재평가 시기라고요. 국제 경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패널 토론에서 베트남 경제 모델이 주제로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 경제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과거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다변화된 제조 허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요한 파트너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후 한 경제학자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웃었어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트남은 최적의 생산 기지니까요. 만약 떠나도 우린 준비돼 있습니다. 일시적 경제 둔화가 발생하겠지만 과도기에 필요한 정체일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한 기업에 의존하지 않아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준비돼 있을까? 불필요한 걱정일 겁니다. 모든 계산은 착오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명확했어요.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인구 구조, GDP 성장률, 인프라 투자, 지정학적 위치.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삼성 이후 베트남 경제 시나리오 분석이었죠. 결론은 간단했어요.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론 더 건강한 구조로 발전 가능. 장관이 읽고 승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안심했어요. 우리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죠. 모든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숫자도, 논리도, 전략도 맞았어요.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투자 축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크게 다뤘지만 저는 예상 범위 내라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왔구나 싶었죠. 발표 다음 날 긴급 부처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차관, 평가보고 부탁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은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고 베트남 집중도를 낮추는 건 그들 입장에서도 합리적 선택이에요. 경제 영향은요? 단기적으론 수출 감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온 투자 다변화 전략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흡수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 유치 현황은? 애플 협력사 두 곳이 최종 검토 중입니다. LG는 다음 달 실사단이 옵니다. 인텔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확정된 건 없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직 최종 서명은 안 됐지만 진행 중입니다. 빨리 마무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의 후 저는 투자 유치팀을 소집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부 점검하세요. 한 달 안에 최소 2건은 확정 지어야 합니다. 저 그런데 차관님, 기업들이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데요. 뭘 지켜본다는 겁니까? 우리 경제 지표는 양호한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직은 이르다는 반응이에요. 압박하세요.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왜 다들 망설이는 걸까요? 그 주 금요일 애플 협력사 실사단이 하노이에 왔습니다. 저는 직접 미팅을 주선했어요. 북부 공단을 안내하고 세제 혜택을 설명했죠. 실사단장이 공손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상했어요. 이 지역 전력 공급은 안정적입니까? 물론입니다. 신규 발전소도 건설 중이고요. 협력업체 네트워크는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삼성이 10년 넘게 키운 생태계가 있어요.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삼성이 떠난 후에도 그 생태계가 유지됩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왜 유지가 안 됩니까? 협력업체들은 그대로 있는데요. 하지만 주문이 줄면 다른 클라이언트를 찾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실사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했죠.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연락했습니다. 검토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본사 승인 대기 중입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조금 더 시간.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후 통계청에서 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 관련 투자 감소 영향입니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신규 투자가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신규 투자 확정 건수, 전년 대비 41% 감소. 이건 예상보다 컸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기업들이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팀원이 망설였어요. 명확하진 않은데요. 시장 관망세라고들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불안정하니까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열린 정부 경제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신규 투자 유치가 계획보다 부진한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입니다. 하반기엔 회복될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파이프라인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몇 건입니까? 7건입니다. 모두 확정 단계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최종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건가요? 곧 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이전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지난 3년간 외국 기업 투자 결정 소요 시간, 평균 6개월이었습니다. 현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들은 이미 8개월에서 10개월째였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저는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첫 투자를 결정했을 때 소요 시간은 4개월이었어요. LG는 5개월, 인텔은 7개월. 빨랐습니다. 그땐 왜 빨랐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필요한 비교였죠. 당시엔 중국 리스크가 컸으니까 기업들이 서둘렀던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LG 투자건이 무산됐습니다. 공식 이유는 내부 전략 재검토였어요. 저는 LG 베트남 법인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요. 타이밍이요? 지금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시설 효율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전혀요. 글로벌 전략 차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략 차원, 타이밍, 모두 애매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 달 말, 내부 회의에서 한 팀원이 협력업체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삼성 물량이 줄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평균 60% 수준입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는 확보 안 됐습니까? 노력 중인데 쉽지 않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미 검증된 업체들인데.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기업들이 베트남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투자 결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트남 경제 지표는 여전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난번 투자 포럼에서 만났던 글로벌 컨설턴트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경제는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투자는 줄었던데요. 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일시적 조정 국면입니다. 삼성 공백을 다른 기업이 채울 거라고 하셨죠?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6개월이라고 했던 게 이미 8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차관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성이 단순히 큰 기업이 아니라 베트남의 신뢰 지표였을 가능성을요. 무슨 뜻입니까?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겐 안전 신호였던 거죠. 그게 사라지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쟁력은 삼성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인식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입 28% 감소, 수출 증가율 2.3%로 둔화, 제조업 고용 증가율 마이너스 0.8%. 저는 데이터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었죠. 긴급 경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했어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일시적 침체 국면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 의견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구조 조정 과정입니다. 삼성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도기적 현상이고 곧 안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제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신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는가?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과거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 삼성 이후 시나리오 분석, 투자 다변화 전략, 모든 계산이 맞았습니다. 논리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현실은 달랐을까요? 저는 한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삼성은 대체 가능하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입니다. 한 기업이 국가 전체를 좌우할 순 없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결국 인텔 투자건도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역시 전략 재검토였어요. 저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답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경제 구조 개선 전략 추진 현황을 장관님께 제출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중장기 방향성은 타당함. 지속 추진 필요. 장관이 읽고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백에 메모를 남겼더군요. 구체적 성과 시점 명시 필요.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이 모든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확신에 찬 숫자를 쉽게 꺼내들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전자부품 기업이 하노이 공장 증설 계획을 취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이유는 글로벌 수요 재평가였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보고. 독일 자동차 부품사가 베트남 신규 라인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공급망 재검토였어요. 3주 후 세 번째.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가 베트남 사무소를 축소했습니다. 저는 투자 유치팀을 불렀어요. 왜 연속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각각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 기업은 수요 문제, 독일 기업은 유럽 본사 전략 변경, 미국 기업은 인력 재배치라고 하더군요. 그럼 베트남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까?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 우연의 겹침, 그렇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월말까지 보고는 계속 올라왔어요. 초록 11건. 모두 투자 취소, 증설 보류, 물량 축소였죠. 저는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로 분류해 봤어요. 공통점을 찾으려 했죠. 표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국적도 달랐고, 업종도 달랐고, 규모도 달랐어요. 하지만 타이밍은 모두 삼성 축소 이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였습니다. 며칠 후 정부 경제회의가 소집됐어요. 총리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외국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했어요. 글로벌 경기 둔화입니다. 그럼 왜 태국과 인도는 늘고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리가 저를 봤어요. 산업통상부, 설명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구조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삼성 중심 경제에서 다변화된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근거는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주요 투자자 변동 후 평균 12개월에서 18개월 후 정상화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올해 하반기면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회의 후 재정부 차관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엔 정말 하반기에 회복될까?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게 될 거라는 뜻은 아니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항의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걸렸거든요. 최근 투자 보류 기업들의 공통질의 사항, 전력 공급 안정성, 협력사 네트워크 밀도, 납기 보증 체계, 행정 처리 속도. 저는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업들이 실사 과정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전에도 했던 질문입니까? 팀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예전엔 이런 질문 없었습니다. 왜 지금 나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전력 공급. 베트남 전력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협력사 네트워크도 행정 속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질문이 됐을까요? 저는 과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제출한 실사 보고서 112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전력 공급에 대한 언급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충분. 협력사 네트워크는 2줄. 구축 가능. 행정 속도는 아예 없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왜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5월, 한독일 기업이 베트남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 내부 기준이 까다로워졌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협력사 생태계의 안정성입니다. 베트남은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협력사는 충분합니다. 숫자로는 충분합니다가 하지만 실제 가동률을 보니 우려되더군요. 저는 멈칫했어요. 가동률이 왜 문제입니까? 협력사들이 현재 평균 60% 가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유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주문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일시적 현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정성을 우선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60% 가동률. 삼성이 있을 때는 95%였어요. 그때는 그게 검증된 생산력이었죠. 지금은 불안정 신호가 됐습니다. 같은 숫자인데 의미가 바뀌었어요. 경제부처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외국인 투자 회복 방안이었어요. 각 부처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제 혜택 강화,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확대.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대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핵심이 뭘까? 총리가 저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전력, 협력사, 행정,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건 예전에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럼 뭐가 바뀐 걸까요?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삼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베트남 경제 지표, GDP 성장률, 차이 없음.
인건비, 차이 없음. 인프라 수준, 차이 없음. 객관적 지표는 모두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결과는 달랐을까요? 저는 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년 전 작성한 베트남 투자 환경 평가서였어요. 글로벌 컨설팅사가 만든 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큰 강점 삼성이라는 검증된 투자자의 존재.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 강력한 신뢰 신호로 작용.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신뢰 신호. 삼성은 투자자가 아니라 산업 안전의 기준이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한 기업이 국가 전체의 신뢰도를 좌우할 순 없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모든 게 동시에 흔들렸을까요? 얼마 후 애플 협력사가 베트남 대신 인도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작년에 제출한 베트남 실사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평가 점수는 85점이었습니다. 합격 기준인 70점을 훨씬 넘었죠. 그런데 왜 인도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인도 실사 보고서도 구했습니다. 점수는 78점. 베트남보다 낮았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첨부된 의견서를 읽었습니다. 인도는 베트남보다 객관 점수는 낮으나 애플 생태계 구축 가능성이 높음. 베트남은 삼성 중심 구조로 인해 애플 독립 생태계 형성에 제약이 있음. 저는 멈췄어요. 삼성 중심 구조. 1년 전 저는 그걸 문제라고 봤습니다. 독식이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사라지자 오히려 제약이 됐어요. 모순이었습니다. 현재 투자 감소는 일시적 조정 국면이며 구조 개선 후 회복 예상. 아직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후배 관료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혹시 삼성이 생각보다 컸던 건 아닐까요? 저는 즉각 대답했어요. 아니야. 한 기업이 국가보다 클 순 없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컸던 게 아니라 삼성이 했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국제경제지표회의가 열렸고 한 패널이 베트남을 언급했습니다. 베트남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삼성 한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그 기업이 떠나자 생태계 전체가 흔들렸죠.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관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전환기일 뿐입니다. 패널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전환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삼성이 베트남에 구축한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뭡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신뢰 구조요. 그게 사라지면 재건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통계청 연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88% 감소, 제조업 수출 14% 감소, 실업률 6.2%로 상승. 저는 숫자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이 변한 게 아니라 삼성이 있을 때에, 베트남과 없을 때의 베트남이 처음부터 다른 국가였던 건 아닐까요? 나는 여전히 이 모든 현상을 관리 가능한 조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현황에서 투자 이탈 추이 분석으로요. 제가 바꾼 게 아니었어요. 통계청이 먼저 바꿨죠. 그때까지 베트남을 떠난 외국 기업은 43개였습니다. 투자 보류는 68건, 증설 취소는 92건. 더 이상 개별 사례가 아니었어요.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난 1년간 제조업 수출 23% 감소, 외국인 투자 41% 감소, 실업률 7.4%.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업통상부 설명하세요. 저는 일어났어요. 하지만 준비한 말이 없었습니다. 일시적 조정이라는 문장은 더 이상 쓸 수 없었죠. 총리가 말했습니다. 다른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했어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기업들이 떠났는가가 아니라 삼성이 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없었는가를요. 회의실에 한 차례 소동이 일었습니다. 회의 후 한 국장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삼성을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삼성이 베트남을 독식한 게 아니라 베트남이 삼성에 의존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반박하려다 멈췄어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베트남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요.
A에서 BBB 플러스로요. 이유는 공급망 안정성 저하, 산업 생태계 지속 가능성 우려라고 합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항해 전화를 걸었어요. 베트남 경제 펀더멘털은 건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신뢰도는 다른 문제죠. 차관님, 삼성이 있을 때 베트남은 검증된 투자처였어요. 지금은 재검증이 필요한 곳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무서운 일이 연이어 시작됐습니다. 인텔이 하노이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글로벌 전략 재편이었지만 담당 이사가 비공식 석상에서 말했죠. 삼성이 떠난 곳에서 우리만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LG전자가 하이폰 공장 가동률을 60%로 낮췄어요. 3년 전 증설한 라인은 절반이 멈춰섰습니다. 본사 관계자는 시장 조정이라고 했지만 현장 직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철수 준비 단계라는 걸요. 도요타가 신규 협력업체 선정을 중단했습니다. 베트남 내 부품 조달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죠. 공급망 다변화라는 명목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베트남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보고를 받았어요. 포드, 혼다, 파나소닉 하나씩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신규 투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죠. 한 외국계 은행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에 썼어요. 삼성은 베트남 제조업의 앵커였다. 앵커가 사라진 항구의 배는 정박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이 채웠던 건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베트남 산업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증명이었죠. 우리는 그걸 독식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이었던 거죠. 얼마 후 저는 총리 집무실로 호출됐어요. 끼엔,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삼성을 관리 대상으로 봤습니다. 기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성은 떠날 때 베트남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단계적으로 이탈했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냥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그 신호를 읽었습니다. 국제경제포럼에서 베트남이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을 받았죠.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흥미로운 교훈입니다. 투자 다변화는 옳은 전략이지만 핵심 투자자를 리스크로 규정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다른 패널이 덧붙였어요. 삼성은 베트남 경제를 독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산업이 어느 수준까지 작동하는지를 외부에 증명해주던 기준점이었죠. 그 기준이 사라지자 모든 게 재평가됐습니다. 저는 녹취록을 덮었습니다. 제 사표가 수리됐어요. 공식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희 실추를 알고 있었죠. 마지막 출근일, 저는 동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큰 기업을 평가할 때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만 보지 마세요. 그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삼성은 베트남 수출의 24%였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위험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세계 최고 기업이 베트남을 신뢰한다는 신호였죠. 숫자 너머를 보지 못한 게 우리 실수였습니다. 통계청 연례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는 이미 공직을 떠난 상태였지만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경쟁력 순위 아세안 내 3위에서 7위로 하락, 외국인 투자 매력도 12위에서 23위로 추락, 다국적 기업 철수 및 축소 62건. 숫자들은 냉정했어요. 한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삼성 이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평가할 위치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삼성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한 일은 단순히 휴대폰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산업 역량을 세계에 증명하는 거였죠. 그게 사라지자 증명도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따라 떠났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후회는 개인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큰 나라는 기준을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가 그 기준을 거부하면 기준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하노이 외곽을 걸었습니다. 삼성이 있던 공단 근처였어요. 공장은 아직 있었지만 가동률은 30%도 안 됐죠.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우리 베트남은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성장하지는 못할 거예요. 삼성이 증명해주던 그 신뢰를 우리 스스로 다시 쌓아야 하니까요. 그건 10년, 20년이 걸리는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저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태국 투자 증가, 인도 제조업 성장,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모두 삼성이 새로 선택한 곳들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간다는 건 그 나라가 준비됐다는 뜻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옛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기엔 삼성이 태국에 신규 공장을 착공했대요. 투자 규모가 베트남 초기 투자의 2배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삼성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베트남의 미래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15년 전이 아니에요. 0에서 다시 시작입니다. 신뢰를 잃은 나라가 다시 신뢰를 얻는 건 처음 신뢰를 쌓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베트남은 삼성을 통제하려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